세 번째 프로그램은 해외 건설 투자 개발 사업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라는 주제로 박현규 카인드 플랜트 사업실 실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실장님은 LG건설과 삼성물산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시다가 2018년부터 카인드에서 플랜트 사업을 맡고 계십니다. 자타공인 해외 PPP 사업 개발의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이 카인드는 해외 건설 촉진법에 따라서 2018년 6월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해외 투자 개발 사업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 또 금융 조달 능력 제고 등 투자 개발 사업의 전 단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플랜트 사업실장 박현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건설 투자개발 사업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네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에서는 해외 개발 사업의 환경 변화, 두 번째, 투자 개발 사업의 실적 추이, 그리고 두 번째 챕터, 개발 사업이란 무엇인가에서는 개발 사업의 정의 및 특징, 개발 사업의 구성 요소,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투자 개발 사업인가에서는 투자 개발 사업의 경쟁력, 투자 개발 사업의 기대 수입,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투자 개발 사업을 잘하려면 라는 내용으로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개발 사업의 환경 변화입니다. 이번 본 슬라이드에서는 그동안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에 491억이었다가 2010년에 716억 불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5년까지 14년까지는 600억 선으로 유지가 되다가 15년부터 좀 급감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1년까지는 200에서 300억 불 정도의 해외 건설 수주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건설 수주가 급감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 원인. 이게 저희 해외 건설 사업자,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근데 이제 수주한 해외 건설 관련해서 적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2014년부터 좀 적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닝 쇼크 발생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가 됐고요. 이러한 추세는 EPC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외부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내 부동산 경기가 2014년, 15년부터 화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프로젝트 수주보다는 국내 사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국제적으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짐으로써 중동과 같은 산유국에서 플랜트 발주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EPC 도급 사업 비중이 좀 줄어들고요. PPP 사업, 민간 투자 운영 사업의 발주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트렌드를 2010년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국내 건설사들이 좀 대응이 미흡해서 이러한 국내 해외 건설 수주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향을 제시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해외에서 EPC 도급 사업에만 집중하지 말고 투자 개발형 사업을 많이 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고부가 가치를 좀 추구해보자. 그래서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외 개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역량을 배양해야겠다라는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투자 개발 사업 실적 추이입니다. 이거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 개발형 사업과 관련된 건설 수주액 추이, 그리고 저기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주 금액이고요.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주 건수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30억 불 미만의 그런 투자 개발형 사업 수주 실적을 보이다가
2021년에 48억 불로 급등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 수주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삼성물산이 사우디 쿠라야 민자 발전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SK건설이 라오스 세피안 세남로이 수력발전 사업, 그리고 유라시아 해저터널 PPP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칠레 켈라 복합화력 프로젝트를 삼성물산과 남부발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SK건설이 그 대림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터키의 차나칼레 고속도로 BOT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SK건설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링로드 PPP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삼성물산은 병원 PPP 사업입니다. 병원을 건설을 해서 그 건설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민간에서 조달을 하고 정부에서는 어베일러빌리티 페이먼트 방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의 병원 프로젝트고요. 이거를 삼성물산이 2018년에 수주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카인드 저희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이름이 나옵니다. 폴란드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프로젝트를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투자자로 참여를 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12억 불 규모의 그 EPC를 수주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현대 엔지니어링이 솔로몬 티나 수력발전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저희 카인드에서 네팔 유티원 수력발전 사업을 남동발전과 같이 주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3억 9천만 불 정도의 EPC 수주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인드에서 칠레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2건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좀 수주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GS건설의 호주 노스이스트 링크 도로 PPP 사업 23억 불 수준의 수주 금액이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UAE에서 해저 송전선 사업을 PPP 방식으로 발주를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한국전력이 프랑스의 전력공사 EDF와 같이 수주를 했습니다. 관련 EPC를 삼성물산이 수행 예정이고요. 삼성물산이 수주할 EPC 금액은 한 22억 불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에는 벌써 SK 에코플랜트가 노르웨이의 도로 PPP 사업, 그리고 GS건설이 호주의 레일웨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벌써 14억 불을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터키 몇 개 이제 주요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터키의 유라시아 해저터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SK건설이 터키의 유력한 건설사인 야피와 50대 50의 지분 구조로 입찰에 참여해서 수주를 해서 2016년에 완공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터키의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4.6km 해저 터널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PPP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터키의 교통부 산하에 인프라 투자청이 있는데요. 거기서 미니멈 레버뉴 개런티를 해주고 터키의 재무부가 Debt Assumption Agreement라고 해가지고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그런 안정적인 구조의 사업이었습니다. SK건설은 이런 터키 유라시아 해저 터널 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터키 차나칼레 브리지 사업도 또 수주를 합니다. 이 사업은 대림산업이 25%의 지분을 참여하고 SK건설이 25%, 그리고 터키의 현지 건설사인 야피와 리막이 각각 25%를 참여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유로입니다. 그리고 EPC 금액이 25억 유로이고요. SK건설하고 대림산업은 전체 EPC 중에서 50%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PP 사업을 잘 수행을 했고, 이 사업은 원래 2023년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1년 좀 조기 완공이 돼서 올 초에 개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베트남 하노이 THT 신도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우건설이 추진을 한 사업이고요. 하노이
인근에 56만 평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 예정이고요. 1단계 사업은 35만 평을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82%의 지분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현지 파트너사가 18%의 지분을 참여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EPC는 대우건설이 100%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베트남 응이손 석탄화력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전력이 50%의 지분을 참여하고 그리고 일본의 종합상사인 마루베니가 나머지 50% 지분을 참여해서 2008년에 입찰이 떴고요. 그리고 2013년에 낙찰자 선정이 되고 2017년에 사업 계약이 체결이 돼서 2018년에 금융 종결 및 착공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말 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총 투자비가 한 23억 불 정도 되는데 이 중에 EPC 금액이 16억 불이고요. 그거를 두산중공업이 100% 수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개발 사업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발 사업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사업은 단순 EPC 도급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EPC 도급 사업은 건설사가 시공사 입장에서 발주처가 발주하는 EPC를 수주해서 그냥 EPC만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EPC 도급 사업인데요. 개발 사업은 시공사가 사업자로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지분 참여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도 하고 필요한 금융도 조달을 하고 그리고 사업 인허가 이런 거 받는 것도 시행사로서 사업주로서 다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레버뉴를 확정해주는 다양한 사업 계약도 체결을 하는 것을 시공사가 사업주 입장에서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공사가 금융 조달, 지분 투자 이런 걸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로서 시공사인 본인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그래서 시공사이지만 사업주로서 사업에 참여해서 공사를 스스로 수주하는 그런 사업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 입찰, 이거는 중동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중동은 주로 이런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입찰에 들어가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수주하는 그런 입찰형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형 사업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권을 확보하는 그런 제안형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의 특징은 일단 장기간, 입찰 사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런 제안형 사업의 경우에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나칼레 브리지 사업 같은 경우 32억 유로 32억 유로의 그런 사업 규모, 대규모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업 초기에 비즈니스 모델링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추진 방향도 잘 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공사로서 단순히 EPC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로도 참여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자, 사업주로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도로 사업이라든지 병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발전 사업, 이런 각 인더스트리별 특성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투자 개발 사업은 단순히 EPC 업체만 필요한 게 아니고 플랜트를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O&M 업체, 그리고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할 투자자, 그리고 플랜트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피드스톡 서플라이어, 그리고 생산되는 제품을 업테이크할 업테이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인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애티튜드를 잘 갖고 있는 그런 파트너와의 파트너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개발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 법무, 기술, 환경 등 다양한 기능별 전문성을 내재화해야 됩니다. 해외 건설 사업의 수주 형태를 이렇게 도급형, 시공자, 금융주선형, 투자 개발형 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도급형 사업은 시공사가 발주처의 경쟁 입찰에 참여를 해서 EPC를 도급을 받는, 시공사로 선정이 돼서 EPC를 도급을 받는 그런 형태이고요.
또 EPC 업체 선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 경쟁력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공사로서 사업에 참여를 할 경우에 발주처가 EPC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발주처의 신용도, 재원, 지급 안정성도 검토를 같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시공자 금융 주선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EPC 플러스 파이낸싱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EPC를 발주를 하면서 EPC 발주에 필요한 재원을 시공사로부터 어레인지하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발주처가. 그러니까 내가 EPC를 발주를 할 테니까 EPC 제안서 플러스 금융 제안서도 같이 내봐라고 해서 입찰을 띄우는 그런 게 시공자 금융 주선형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EPC 금액 경쟁력뿐만 아니라 금융 경쟁력도 평가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EPC 금액은 다소 높더라도 저희가 장기 저리의 경쟁력 있는 그런 금융을 조달할 수 있으면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EPC 플러스 파이낸싱 방식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국의 EC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행인 거는 저희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보험공사 이쪽을 지금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AA이기 때문에 수출입은행하고 한국보험공사도 신용등급이 AA이고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달러를 가장 좀 저리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EPC 사업을 수주할 때 금융 제공을 굉장히 장기 저리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투자 개발형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사가 단순히 시공사로만 참여를 한 게 아니고 사업에 필요한 투자 자금 그리고 대출 이런 것들을 다 조달을 하고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받고 사업 계약도 직접 다 협상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프로젝트를 운영까지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투자 개발형 사업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입찰형 사업, 제안형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 개발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공사로서 그동안은 건설업자로서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업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그런 업의 정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운영사, 시공사,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대주단, 그리고 피드스탁 서플라이어, 업테이커 이런 다양한 파트너 간의 이해에 대해서 리스크 쉐어링을 해야 되고요. 서로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개발 사업의 구성 요소입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컴퍼니를 제일 먼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컴퍼니가 필요한 재원은 두 가지로 조달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쿼티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대출로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컴퍼니가 건설을 해서 운영한 시설은 EPC 업체가 건설 공사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플랜트 내지는 설비의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O&M 업체가 O&M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컴퍼니가 프로젝트 플랜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료는 피드스탁 서플라이어가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컴퍼니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은 업테이커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쿼티, 뎃, 피드스탁 서플라이어, 피드 업테이커, EPC, O&M 이거를 투자 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6 이네블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외에 투자 개발 사업을 이렇게 검토를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6 이네블러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6 이네블러의 신용도는 적정한지를 판단을 하시면 그 사업이 성사가 될지 성공을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EPC 업체 그리고 피드스탁 서플라이어, 업테이커 요 세 가지의 신용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에쿼티에 투자를 할 여기에 에쿼티 투자자가 CI, SI, FI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CI는 컨스트럭션 인베스터, FI는 파이낸셜 인베스터, SI는 스트래티직 인베스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그런 엔터티들로 주소주를 구성을 하고요. 이들을 스폰서라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스폰서. 근데 이제 스폰서가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끌어나가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런 업체들로 어드바이저리 그룹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스폰서 측면에서 어드바이저리 그룹을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리걸 어드바이저,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인바이러먼털 어드바이저 이러한 굴지의 자문사들을 저희가 어드바이저로 선정을 해서 그런 어드바이저들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협상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런 투자개발형 사업이 사업개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사업개발비의 대부분이 어드바이저 그룹에게 지불되는 자문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스폰서의 어드바이저리 그룹과 그다음에 렌더 측면의 어드바이저리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렌더 입장에서도 이게 스폰서하고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렌더 입장에서 렌더의 이해를 대변을 하면서 자문을 해줄 자문사를 스폰서가 선정을 해서 스폰서가 자문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렌더의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리걸 어드바이저 보통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투자 개발 사업의 경쟁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PC 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EPC 가격 경쟁력으로 경쟁력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투자 개발형 사업은 다양한 요소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버뉴 측면과 익스펜디처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레버뉴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도로 PPP 사업이다라고 하면 도로의 수요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에 따라서 레버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복합 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뭐 상업 시설을 저희가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할지, 이런 그리고 그런 상업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그래서 마케팅 역량 이런 거에 따라서 레버뉴 스트림이 달라지게 되고, 레버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투자비에 대해서 많으면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보다 경쟁력 있게 사업을 수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펜디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카펙스의 대부분은 EPC 금액이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EPC 금액과 더불어서 O&M 금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비의 한 20에서 30%는 에쿼티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에쿼티의 인베스트먼트 리턴, 에쿼티의 투자 수익률도 중요한 요소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금융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비용의 70에서 80%를 대출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싼 금리의 금융을 장기로 조달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금융 비용도 투자 개발 사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O&M 역량과 생산성이라고 해놨는데요. 똑같이 저희가 발전소를 짓더라도 1년 중에 어벨러빌리티, 발전소를 셧다운하고 메인티넌스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 그런 발전소의 어벨러빌리티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료를 저희가 낮게 제시를 하더라도 사업의 수익성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O&M 역량과 생산성 이런 측면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경쟁력이라고 금융 비용하고 별도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스폰서의 신용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폰서의 신용도가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보통 건설 기간 중에는 에쿼티를 직접 납입하지 않고 에쿼티 브릿지 론이라고 해서 그런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자본금 대신 납입을 합니다. 건설 기간 중에. 근데 이제 이런 에쿼티 브릿지 론의 금리가 사업주 스폰서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신용도가 높은 그런 엔터티의 경우에는 에쿼티 브릿지 론을 굉장히 싸게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싼 에쿼티 브릿지 론을 조달을 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순 도급 사업은 그냥 EPC 가격 경쟁력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투자 개발형 사업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EPC 금액이 다소 높더라도 다른 금융이라든지 오퍼레이션 코스트,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어베일러빌리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더 강화한다면 EPC 금액이 낮더라도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EPC 입찰에 들어가시려면 PQ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EPC 수행 실적을 가지고 PQ, 프리퀄리피케이션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근데 투자 개발형 사업은 EPC 실적은 EPC 업체가 충족을 하면 되고, 스폰서로서 O&M 실적 그리고 비슷한 유사한 프로젝트 자산을 자기네들이 운영해 본 경험, 그리고
이러한 사업 개발 경험, 금융 종교를 해본 경험 이런 것도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EPC 도급 사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경쟁이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보다 많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개발 사업의 기대 수익입니다. 다양한 엔터티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EPC 업체는 시공 수익, EPC 금액의 5에서 15% 정도를 향유를 하고요. 스폰서 그룹은 투자 수익, 운영사는 O&M 수익, 그리고 원료 공급사와 옵테이커는 원료와 제품의 트레이딩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리고 금융기관은 당연히 대출을 제공하고 각종 피와 이자를 수취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투자개발 사업을 잘하려면 먼저 회사의 투자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분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근데 투자개발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투자가 필요하고 지분 투자는 성격상 굉장히 장기 투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로서 할지 아니면 사업주로서 지분 투자도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출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입찰형 사업, 제한형 사업 모두 자문 비용이 굉장히 개발단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불에서 100만 불 정도가 자문비로 소요가 되고요. 이러한 사업 개발비를 지분 비율대로 스폰서들이 분담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사업 개발비 지출에 대한 플렉서블한 그런 정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사내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전문가들은 파이낸셜 모델을 분석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금융 구조를 효율적으로 짤지, 그리고 금리라든지 이런 금융 비용을 효율화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 그리고 주요 계약서들에 대해서 리스크 엘로케이션이 뱅커빌리티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를 발주처와 협상을 할 때 저희 스폰서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잘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PM의 역량입니다. 전체 요소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가지고 있고 전체 요소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PM 역량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서플라이어라든지 아니면 O&M 업체라든지 이런 글로벌 마켓 플레이어들, 그리고 로컬 플레이어들하고의 네트워킹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이러한 글로벌 플레이어들 그리고 로컬 플레이어들하고 파트너링을 잘해야 사업을 수주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팀 코리아 구성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희 한국에도 이런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험을 갖추고 있는 국내 시공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공공기업, 한국전력,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과 같은 발전공기업 이런 공공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K핵심,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금융기관도 있어서 저희가 한국 업체들만으로도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이런 해외 투자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카인드 입장에서는 일단 카인드가 역량이 좀 강화돼야 됩니다. 저희가 2018년 6월 8일에 창립이 됐고 이제 4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16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 확약을 확정을 했습니다. 총 투자 확정액은 2억 9천만 불 수준이고요. 이를 통해서 35억 불의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원은 97명, 현원은 74명으로 좀 소규모 조직이고 앞으로 이런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보다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카인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이런 정책 금융을 통해서 저희가 장기 저리의 그런 경쟁력 있는 금융을 같이 가져가 가야 그래야 투자개발형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해외에서 도로 사업이라든지 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주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K건설이 그래도 혼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터키에서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지만 사실 도로공사 아니면 한국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이런 데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 운영 사업에 투자 개발 사업에 진출을 해야 그래야 저희 민간 기업들이 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